소유권의 효력, 뜻, 제한, 취득, 효력. 소유권의 효력은 뭐 별것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소유물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요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요것만 좀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그랬어요. 점유가 침탈되어야 한다 그랬죠. 또 하나가 1년 내 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그런 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점유자가 본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예컨대 갑소유 땅을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놨다. 그래서 을이 지상권에 기초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다. 을이 땅 점유자예요. 그렇죠? 근데 소유자인 갑이 을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 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은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땅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유자가 본권이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213조 조문만 확인합니다. 2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아까 점유할 권리가 뭐였어요? 본권. 본권이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첫째,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1년 내 하라는 제한도 없다. 세 번째, 누구한테 한다?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딱 이렇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끝. 쉽지요? 네.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하나의 소유권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 이거를 공동소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비교만 일단 오늘 할 수 있으면 돼요. 먼저 총유하고 합유를 뺀 나머지가 다 공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소유 형태 중에서 총유와 합유를 뺀 나머지가 다 공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총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기축구회처럼 비법인 사단,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서 법인이 아닌 경우, 다른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컨대 동창회, 건물 사서 동창회 건물로 쓰지요. 이때 동창회 중에는 설립 등기를 갖춘 사단법인도 있어요. 그러나 소규모 동창회는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동창회가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 건물을 샀다. 이 건물은 실질적으로 동창회 소유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동창회는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구성원, 동창회원들 공동소유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총유는요, 총유는 실질적으로는 비법인 사단 소유예요. 건물은 실제로는 동창회 소유예요. 그런데 그 동창회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회원들 공동소유를 만들어놨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총유에서 구성원들은 지분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라는 게. 회비를 많이 냈다 해서 건물에 대해서 지분이 더 크냐? 그런 거 없어요.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또 이 총유물, 예컨대 동창회 건물 쪼개자.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내용대로 쪼갤 수도 없죠. 분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유의 특징,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분할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딱 말씀을 넣으세요. 청유합니다. 끝. 나머지는 나중에 조문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요 합유는요, 조합체. 의 조합원. 공동소유예요. 조합체, 조합원의 공동소유인데요. 요 조합. 깜빡하셔서 단체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노동조합. 단체죠. 설립등기 갖춘 사단법인이에요. 농업협동조합.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든가 농업협동조합 같은 생활협동조합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동업관계예요. 동업관계. 뭘 말한다고요? 동업관계. 동업관계는 주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죠. 이런 게 조합체예요. 그래서 조합체라는 건 단체가 아니라 동업계약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 1억씩 모아가지고 PC방을 운영한다. 그럼 2억을 모아서 건물 임대할 것이고 컴퓨터 사겠죠. 이때 이 컴퓨터가 누구 소유냐? 갑과 을의 합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업관계를 합유라고 부른다. 합유. 당연히 출자한 액수만큼 지분이 존재하겠죠. 지분이 존재하지만 이거 함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분을 함부로 팔아먹으면 동업관계가 바뀌죠. 갑을이 동업을 하다가 을이 지멋대로 지분을 병에게 팔아먹으면 갑은 알지도 못하는 병하고 동업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은 존재하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게 없고요. 갑과 을이 합유관계에서 PC방을 운영하다가 느닷없이 PC를 쪼개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지요. 분할의 자유도 없어요. 합유물, 분할, 자유도 없습니다. 다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언제 생기냐? 두 가지. 합유관계가 종료가 되는 경우. 합유관계가 종료된다는 게 뭐예요? 네, 동업관계를 끊겠다 그런 뜻이에요. 끝냈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PC 중에서 10대를 팔았어요. 낡아서. 판 돈이 있겠죠. 그건 나눠야죠. 재투자하거나 나누거나 해야 되겠죠. 합유물의 양도. 이렇게 합유 동업계약 관계가 끝이 나거나 합유를 양도했을 때는 그때는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나눌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합유물 분할의 자유라는 게 없다. 이런 걸 합유를 합니다. 마지막 공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유도 아니고 합유도 아닌 게 공유라고 그랬죠. 비법인 사단 구성원의 소유도 아니고, 즉 공동소유자들이 비법인 사단 구성원도 아니고 동업관계도 존재하지 않을 때 공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공유는 공유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어요. 단체 구성원도 아니고 동업관계도 아닌 경우를 공유로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상속재산. A토지가 갑소유였는데 사망을 했고 을병이 상속을 받았어요. 이때 상속인 을과 병 단체 아니죠? 동업관계 없지요. 이런 게 공유 이렇게 됩니다. 즉 공유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을 때 이런 걸 공유를 합니다. 이때 공유는 둘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기 때문에 지분 있으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이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예컨대 을이 상속받은 A토지 예컨대 둘 다 자식이에요. 그럼 지분이 1대1이에요. 그 지분을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게 자유죠. 그게 자유죠. 지분을 팔아먹는 땅을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땅은 공유물입니다. 공유물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팔아먹을 때 병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이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반면에 공유물 처분 자유 있다 없다. 을이 혼자 지멋대로 A to Z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공유물 처분 자유는 없어요. 땅 팔아먹을 자유는 없어요. 자신의 지분을 팔아먹은 자유는 있으나 땅을 병의 동의 없이 함부로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땅 팔아먹는 거나 지분 팔아먹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에요. 땅은 땅 전체를 팔아먹는 거고요. 지분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공유물 처분 자유는 없습니다. 대신 아무 때나 쪼개자고 할 수가 있어요. 나 네 꼬라지 보기 싫다. 쪼개자. 이렇게 공유물 처분 자유는 없고 뭐는 있다? 분할의 자유는 있다. 그래서 공유관계를 공부할 때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서 공부해야 돼요. 지분에 관련된 내용 하나 하고 공유물에 관련된 내용 하고. 특히 공유물은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가,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유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공유물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쫙 있습니다. 합의는 동업관계고요. 따라서 그 계약관계로 해결하면 돼요. 합의관계에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기면 그 동업계약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관계로 해결하면 됩니다. 총유관계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요, 이 단체의 내부 규약이 있어요. 정관이라고. 그걸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요 두 놈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만한 근거가 미리 마련이 돼 있어요. 계약관계라든가 정관이라든가. 근데 이놈은 당사자 간에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분이라든가 공유물이라든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법이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법이. 그래서 공동소유 중에서는 이 공유와 관련된 조문이 주를 이룹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유와 관련된 거예요. 당연히 분쟁도 공유와 관련된 게 가장 많고요. 시험도 공유에서 집중해서 나옵니다. 됐죠? 딱 요렇게만 세 가지를 구별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공유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보면 머리 터집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어떤 건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 공유에 대해서는 지분에 관련된 내용, 지분의 뜻, 지분 비율, 지분 처분 자유, 지분권을 행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 공유물과 관해서는 공유물 사용, 수익, 부담, 관리, 처분, 분할,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유물을 봐주시면 돼요. 지분과 공유물을 나눠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는 뭐 책 보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소유예요. 점유보다 훨씬 낫죠? 점유권보다 훨씬 나요. 훨씬 직관적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소유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소유권은 주의토지 통행권, 취득시효, 공유, 세 가지 핵심이니까 그거를 좀 나중에 정리해서 살을 붙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권 중에 소유권이고요. 이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 세 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중에 먼저 지상권부터 보면 돼요. 지상권. 항상 법은 뜻이 뭐부터 시작해요? 뜻. 그 다음에 왜 지상권이라는 걸 굳이 만들었을까? 지상권의 특징. 두 번째, 지상권을 어떻게 취득할까?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겠죠? 지상권의 발생,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용익물권들은요, 공통적으로 남의 부동산을 사용식하죠. 천년만년 사용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남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항상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이걸 존속기간이라 합니다. 존속기간이 나오면 항상 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할 수 있을까에 문제가 생겨요. 이걸 갱신이라 합니다.
요게 항상 따라 나와요. 존속기간 및 갱신. 네 번째로 지상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효력. 지상권의 효력. 남의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땅을 사용 수익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상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지상권의 효력이에요. 다섯 번째, 지상권의 소멸. 취득을 했고 그 지상권을 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잘 써먹었죠. 뭐 언젠간 소멸할 거예요. 소멸. 두 가지.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하고 소멸했을 때의 효과하고 마무리. 땅 위에 지상권자가 설치한 지상물 따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지상권자가 땅에 지출한 비용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이게 지상권 소멸의 효과. 이게 나와 특수지상권이란 게. 세 개가 나와요. 부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상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자나 법정자를 붙이기도 하고 붙이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상권 문제는요. 다음 중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봐요. 쉽게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이 되는 걸 물어봅니다. 다만 이 효력만 따로 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특수지상권 중에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문제가 주는 요게 어려워요. 요게 어려워요. 분묘기지권은 안 한다 그랬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위헌 판단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탄핵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 신경 쓰라고 이건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살아나면 그때 할 거고 폐지하면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중요하긴 하나 안 볼 거고요. 이런 내용들로 볼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요게 핵심입니다. 법정지상권. 먼저 지상권이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때 보통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죠. 근데 꼭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을이 땅에 대해서 별도의 권리가 없다면 이 땅은 무단건축물로 갑의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철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을이 철거를 안 당하려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은 없으니까 다른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 다른 권리로 말했는 게 뭐다? 지상권이다. 이 지상권은 뜻이 타인 소유 토지에서 타인 소유 토지 남의 땅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그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에요. 타인 토지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입니다. 당연히 내 땅 아니죠? 남의 땅, 남의 토지에 대한 권리에서 타물권 이렇게 됩니다. 타물권. 두 번째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리예요. 사용해서 지상물을 소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갑소유 땅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갑소유 땅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 현재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도 건물 지려고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현재 지상물이 없죠. 없어도 이 땅 파고 있는 것도 지상권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한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건물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조금 더 확장하면 얘가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물은 지상권의 요건이 아니에요. 소유하기 위해 사용만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개념이 특징 그렇습니다. 세 번째, 타물권이다. 지상물의 현저는 지상권의 요건에 해다. 세 번째, 지료. 땅 사용료 말하죠? 꼭 지급해야 되는가? 안 해도 돼요. 무상지상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남의 땅에서 지료를 지급하고 건물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 안 해놨어요. 그냥 건물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리라고만 해놨지 지료를 꼭 지급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지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갑과 을이 계약을 통해서 지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일물일권주에서 봤어요. 일필토지 전부를 할 수도 있고요. 일필토지 일부만 지상권에 객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타인 토지 타물권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아도 돼. 지료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상권의 의미, 특징을 쫙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죠? 이런 지상권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고 법률행위죠? 부동산 물권이죠? 186조가 적용되겠죠? 등기하면 돼요.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지상권 등기를 함으로써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계약을 한 적은 없으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87조가 적용되는 경우 예컨대 을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을이 건물 소유권도 갖고 있는데 을이 죽었어. 상속되겠죠. 을의 상속인 병이 있어. 이 병은 건물 소유권 상속받죠. 모두 상속받아요. 지상권. 즉 지상권도 상속 따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어요. 187조. 두 번째, 아예 명문 규정을 통해서 인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법이죠. 관습법으로 취득되는 게 있어요. 요게 두 개예요. 분묘기지권과 관습상 법정상권. 요 관습법에서 취득하는 건 이제 특수지상권에서 따로 보면 되는 거고요. 요것만 보면 돼요. 명문 규정에서 취득하는 거. 4개가 있어요. 아예 법에서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놓은 게 있어요.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가 법에 의해서 너 지상권 취득해 라고 하는 게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민법에 2개가 있어요. 나머지 쪽에는 특별법에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하나 있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되고 민법에 있는 거 2개만 305조하고 366조하고 민법 305조하고 민법 366조하고 듣기만 하세요. 네? 듣기만 하세요. 민법 305조 법정상권은 이런 거예요. 갑소유 땅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죠. 동일해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줘요. 자, 이 전세권, 건물 전세권입니다. 건물 전세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인 상태에서 즉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건물에다 전세권을 설정해. 건물에다. 그럼 을이 전세권자고 갑이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돼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전세권 설정자. 이 상태에서 갑이요, 땅만 팔아. 뭐만 팔아? 땅만 팔아. 왜? 몰라. 이 자식이 왜 땅만 팔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묻지 마세요. 쟤는 왜 건물까지 안 팔고 땅만 팔았나요? 묻지 마세요. 보통 건물하고 같이 팔지 않나요? 그래요. 근데 왜 얘는 땅만 팔았나요? 몰라요. 땅만 팔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죠? 이때 갑,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병에 넘겼으니까 갑은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 그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지상권 취득. 요게 305조 법정지상권이에요. 누가 지상권을 취득해요?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누가 취득한다고요?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을 합니다. 242페이지에 보면요. 242페이지에 보면 지상권 취득 맨 밑에 보면 박스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박스 305조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땅을 산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누가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야? 전세권 설정자. 요거 맨날 전세권자로 바꿔서 냅니다. 조문만 내요. 설정자로 뭐로 바꿔서 낸다고요? 전세권자. 얘로 바꿔서 내요. 얘가 취득하는 게 아니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왜? 지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남의 땅에서 건물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갖는 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전세권자가 아닌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느낌이 와야 돼요. 아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았는데 어찌어찌 달라졌어.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계약 따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러면 건물은 철거돼야 돼. 근데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법이 인정하는 지상권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큰 틀을 머릿속으로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305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해주세요, 제발. 뭐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 뭐. 그렇죠. 왜 그런지만 좀 의문스러워요. 그렇죠. 왜 땅만 팔았는지 그런 게 의심스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야. 땅 갑소유 건물인데 갑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건물에 설정해주고 땅만 팔았을 때 갑이 지상권을 취득한다. 병은 똥 밟았죠? 똥 밟았어요. 똥 밟았어. 어쩔 수 없어요.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걸 305조 법정지상권을 합니다. 두 번째, 요거 366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았었겠죠. 같았는데 저당물이 경매됨으로써 달라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366조는 이런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있고요. 소유자가 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이 돈을 빌려야 돼. 담보대출. 보통 땅하고 건물을 담보대출, 부동산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사람은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둘 다 담보로 제공하죠. 그래서 둘 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담보 가치가 없어. 그러면 은행은 건물은 담보물로 치지 않고 땅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땅 건물 다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땅에만 설정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인데 갑이 땅만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이때 갑이 돈을 갚으면 괜찮은데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이걸 경매에 넣는다 그랬죠?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땅이 경매가 돼요. 건물은 경매돼요, 안 돼요? 건물은 경매가 안 돼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땅만 경매를 넣는 거예요. 그럼 땅이 경매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토지의 건물에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즉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이때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 사이에 계약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 말이죠. 이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건물 소유자가 뭘 취득한다?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게 366조 법정상권이에요. 요 두 개 중에서 요 첫 번째 거는 조문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누가 지상권을 취득하는가만 눈여겨보시면 돼요. 전세권 설정자. 근데 요 놈은 판례가 무지하게 많아요. 요거는. 그래서 요 요건 하에 이 요건을 적용을 해서 지상권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 이 나대지를 담보로 을이 돈을 빌려요.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건물 짓지요. 보통 나대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땅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겠죠. 자, 갑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렸으니까 땅에 저당권 설정했겠죠. 이 상태에서 그 빌린 돈으로 건물을 지어요. 이 분양이 임대가 잘 되면 보증금 받아서 대출금 갚으면 되죠. 다 공실이야 지금. 그럼 빌린 돈 이자도 못 갚고 원금은커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는 땅을 경매를 넣어요. 뭘 넣는다고요? 경매. 그래서 땅이 병소유가 됐어요. 자, 갑이 건물 지었죠. 갑소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땅이 경매됐어요. 병소유가 됐어요. 땅만. 갑. 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갑. 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못하냐? 아까 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건물이 있고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건물에 의한 지상권은 인정? 안 돼요. 그럼 이 새로 지은 건물 어떻게 돼야 돼요? 철거. 6개월 만에 철거되는 건물도 봤어요, 제가. 지은 지. 예? 신축한 지 6개월 만에 지상권 인정한 데서 철거되는 건물도 봤어요, 저는. 뻥 같죠? 예? 봤어요, 저기 홍대 근처에서. 예. 신축한 건물이 2동이 있었는데 한 동이 지상권 분쟁 중 플랜카드 써붙여 있는데 6달 정도 지나니까 철거되고 없어졌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사이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울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요 놈과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고 판례가 쌓여있어요. 그걸 시험 문제 냅니다. 그런데 요건을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일단 이런 가장 기본이 된 판례를 이해하고 지상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건 기억하세요. 토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매가 돼야 돼.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 돼. 그래야 건물 소유자가 366조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명문 규정에 한 지상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305조나 366조를 보면요. 단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끝부분에.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법정상권은 유상이네. 법정상권은 뭐라고요? 유상이네. 아까 지상권은 유무상을 불문한다 그랬죠.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지료를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즉 일반적인 지상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지만 분명히 법정상권은 305조나 366조에서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법정상권은 뭐다? 유상이다. 됐죠? 요렇게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 방법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존속기간. 남의 땅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때 민법상 존속기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민법상 존속기간이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기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뭐 30년 이렇게 돼 있어서 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장 존속기간은 규정이 이렇게 돼요.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있어요. 몇 년을 넘지 못한다. 또는 몇 년보다 연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몇 년을 정해놓고 이거보다 길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놓은 게 최장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최장기간은 왜 만들어놨을까? 기간을 제한하려고 만든 거예요. 기간을 뭐 하려고 만들었다? 제한.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최장기간이에요. 반면에 최단기간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짧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10년보다 20년보다 30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그거보다 길게 할 수는 있다. 그거보다 짧게 못한다. 따라서 이 최단기간은 기간을 보장해주는 의미예요. 이건 기간을 제한하는 의미고요. 이건 기간을 보장해주는 의미예요. 30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최소 몇 년 보장해주겠다. 30년 보장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그럼 이 두 가지 존속기간 중에서 각각의 권리가 어떤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지 요거 구별하고 암기하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을 마련해놨어요. 최단이니까 몇 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이게 세 개가 있어요. 30년, 15년, 5년.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때 기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 이게 기준이에요. 요거는 견관 건물 또는 수목 소유 목적 30년.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여기 30년. 요거는 기타 건물이라고 목조 건물 같은 것들 15년. 요거는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 여기 5년. 조문을 잠깐 볼까요? 243페이지 맨 위에 280조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즉, 요 기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이거보다 길게 하는 건 괜찮다. 밑에 1, 2, 3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걸 호라고 부릅니다. 호. 1호, 2호, 3호. 그러니까 280조 동그라미 1,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이렇게 됩니다. 1호에 보면 석조, 돌로 만든 거, 석회조, 콘크리트, 연화조, 벽돌 이렇게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관건물 싸잡아서 견관건물이에요. 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 보다 길게 해라. 이거보다 짧게 못한다. 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이라고 돼 있죠. 견관 건물 이외의 건물이니까 주로 목조 건물 같은 거 말합니다.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항 이 기간보다 짧게 하면 연장한다. 무효가 된다가 아니라 연장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견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25년을 정했다. 몇 년으로 연장? 30년으로 연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최단 존속기간을 정해놨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어쨌든 기간을 정할 때 이걸 지키라는 뜻이에요. 지키라는 뜻인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냐? 아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의 땅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하고 구조에 따라서 기간은 30년, 15년, 5년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기간은 몇 년? 30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기간을 정해 줍니다. 심지어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지상물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지상물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기간도 약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상권 계약만 했어. 그 땅에서 건물을 견관걸 소유할지 수목을 소유할지 공작물을 소유할지 이런 걸 정하지 않았어. 그래도 15년. 그래도 15년. 그래서 지상권은 항상 존속기간이 존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다 정해줍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지상권 존속기간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죠? 조문의 문제예요. 지상권 존속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존속기간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을 만들어놨구나. 최장기간은 있다 없다? 몇 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100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00년? 있다. 10,000년? 있다. 영구무한? 된다. 판례할 때 뭐도 된다고요?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설정할 수 있다. 약간 또라이 같은 판례예요. 제한물권인데도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대. 술 마시고 판결하는 게 분명해. 근데 어쨌든 최장기간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났다. 뭐가 문제가 된다? 갱신. 쉽게 말하면 재계약. 근데 이 민법상 갱신하는 방법이 또 3개가 있어요. 민법상 갱신하는 방법이 첫째가 당사자들 합의로 갱신하는 게 있어요. 합의로. 갱신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걸 약정갱신이라 합니다. 합의로 갱신.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 전에 됐든 만료가 된 상태는 어쨌든 토지 소유자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요. 이게 약정갱신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법정갱신이라고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이 법정갱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걸로 간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걸로 간주. 예컨대 갑수의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는데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있어. 근데 갑도 건물 철거라 소리를 안 해. 그러면 갑, 을 둘 다 갱신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판단할 수 있죠. 이럴 때 둘 사이에 합의로 갱신한 적은 없어도 갱신한 것을 간, 주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상권에는 이런 게 없어요.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 법정갱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수목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30년을 딱 설정했어요. 근데 법정갱신한 건 갑도 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갱신되는 게 법정갱신이에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갱신이 돼요. 만약에 법정갱신을 인정한다. 수목 소유 목적 30년을 정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법정갱신 됐다. 또 몇 년? 30년 최소. 한 번 더 해서 또 갱신됐다. 몇 년? 90년. 기간이 쉽게 말하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굉장히 불리해. 따라서 지상권은 법정갱신 따위를 인정하질 않아요. 규정이 없어요. 지상권에는 법정갱신 없어요. 대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해서 갱신을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게 있어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 또는 갱신의 심리적 강요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갱신 청구권 플러스 매수 청구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사는 지상권에 이게 있어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을 갱신하지 않으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을은 지금 이 건물이 멀쩡하게 있어. 당연히 을은 갱신하고 싶겠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갱신을 청구합니다. 갱신해 주세요. 청구하겠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갑이 네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로 가겠죠? 그런데 갑이 노 그랬어요. 안 돼. 이제부터 땅 내가 쓸 거야. 그럼 을은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이때 건물이 아깝단 말이죠.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이 아까워요. 그러면 이때 을은 그래? 그러면 건물 사라! 할 수 있어요. 이때 갑은 노라고 못해요. 무조건 사야 돼요. 노라고 못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요건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고 지상권자가 소유하는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하면 갑은 고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하자니 또 30년 거절하자니 건물 사야 돼. 그래서 갑으로 하여금 갱신을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갱신의 간접적 강요 수단이라고 부르고 수단이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임대차 가면 한번 또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갱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지상권에는 약정갱신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이건 막을 이유가 없는 거고 법정갱신은 없고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 있다. 그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머릿속에 아예 첫날이지만 빡! 예? 요건을 빡! 머릿속에. 됐지요? 여기까지가 존속기간 및 갱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효력. 지상권의 효력. 첫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존속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 대해서 지상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요. 물권이죠.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돼요. 자, 지상권자가 땅을 사용하는데 경계선부분에서 이웃토지 소유자하고 충돌이 생겼어. 생길 수 있죠. 상린관계 적용돼요. 이 기본적인 효력이에요.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고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물권적 청권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상린관계도 적용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효력으로 합니다. 거기에 요게 뭔지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요런 게 지상권 효력에서 문제가 돼요. 지상권 양도, 지상권 담보 제공.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때 요 지상권이라는 권리나 건물 소유권이라는 권리 다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이라는 건 뭐예요? 팔아먹을 수 있다. 이때 을이 이거 팔아먹을 수 있냐? 있다. 이게 지상권 양도예요. 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팔아먹을 수 있다. 두 번째, 얘가 돈이 필요해. 근데 담보가 이게 있어.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있어. 이때 어떤 말이야? 아니 누가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냐고 그러는 분.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담보 제공이라 해요. 나아가 이 땅 갑소유죠. 갑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이 땅을 임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상권 양도 등과 관련된 거예요. 머리 박으세요. 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팔아먹을 수 있고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땅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됐죠? 문제가 이거예요. 소유권, 건물 소유권. 을은 땅에 대해서 지상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죠. 소유권 갖고 있죠? 당연히 건물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 담보로 돈 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건물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있어요? 자, 이제 머리가 헷갈려요. 이때 을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땅에 대한 지상권의 관계를 생각해요. 관계. 이 별개의 권리예요. 별개의 권리인데 이게 목적이에요. 건물 소유 목적. 그렇죠? 이게 수단이야.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지상권. 그러면 을의 건물 소유권은 목적이 되고 지상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을 때 하나가 목적이고 하나가 수단일 때 목적을 주된 권리라 그래요. 수단을 종된 권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 주, 종 권리의 관계 이렇게 돼요. 주된 권리가 어디로 가면 종된 권리도 따라가. 주된 권리가 이전이 되면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 반대로 종이 어디로 가? 주가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요런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요런 관계가.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지상권을 팔았다 해서 건물 소유권까지 파는 건 아니야. 그런데 건물을 팔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모두 판 거예요. 지상권도 판 거예요. 그렇죠? 건물 양도 속에는 지상물 양도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 양도도 포함.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도 양도할 수 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다. 따라서 지상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주, 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물을 양도하면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건물에.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경매를 넣겠죠. 그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지상권도 경락받아야 되죠. 건물만 경락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상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모두 취득해요. 지상권도 취득해요. 그 말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런 구조를 앞으로 자주 보게 돼요. 이런 구조로. 남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을 때, 남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구조를 앞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주종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상권을 팔아먹는 경우, 팔아먹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를 임대하는데 갑과 을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특약을. 을은 지상권을 팔아먹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를 임대하지 못한다라고 금지 특약을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무효야. 우리 판례는 이거 금지 특약 무효라고 그래요. 갑과 을이 을은 지상권을 팔아먹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를 임대하지 못한다라고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특약 자체가 무효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지상권의 양도 따위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놈. 토지 소유자에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잘 안 해줘요. 주위에서 지상권 본 적이 거의 없는 이유가 거기에요. 임대차로 주로 빌려주지 지상권 따위 설정 안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설령 양도 따위를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금지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여기 한 세트. 세 번째. 아까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 그랬죠. 예? 근데 보통은 무상으로 땅을 쓰게 할까요? 유상으로 쓰게 할까요? 보통은 유상으로 쓰게 하겠죠. 그럼 지료를 만약에 지급하기로 했다. 할 수 있죠? 이때 이 지료와 관련된 거 첫째. 지상권은 기간이 길어요. 지금 최초의 지료를 정해놓은 게 땅값 폭등 또는 폭락 때문에 이 지료가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지료를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감액을 청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료 증감 청구. 약정한 지료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지료 증액 또는 지료 감액 따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권리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보고 일단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도록 됩니다. 두 번째,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료를 안 주고 있어요. 이걸 지료 연체 이렇게 되겠죠. 이 지료 연체가 2년 이상이 되면 몇 년? 2년 이상 지료 지급을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 다른 말로 지상권 설정자, 이 사람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료 지급에 관해서 두 가지. 약정한 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지료, 증, 감 청구가 가능하고 2년 이상 지료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이 정도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그러다가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지상권 소멸 사유가 있을 텐데요. 다 필요 없고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 하나 기억하면 돼요. 지상권에만 있는 소멸 사유. 이거 2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 여기 지상권에만 있어요. 사유 하나. 그 다음에 소멸했어. 갱신을 하면 계속 땅을 쓰면 되지만 소멸을 했고 갱신을 안 했어.
그러면 지상권 소멸했으니까 지상권자는 땅을 돌려줘야 되죠. 이때 토지를 반환할 때 건물 그대로 있는 채 반환하면 돼요? 건물을 철거하고 반환해야만 돼요? 네? 땅을 그대로 반환해야 돼요? 철거해서 원상으로 회복해서 돌려줘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죠.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그 지상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게 지상권 소멸의 효과예요. 기본적으로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을은 지상물을 수거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수거. 이 지상물 수거권은 수거권이면서 동시에 수거 의무예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야, 건물은 그냥 너 팔아 라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럼 철거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건물의 사용 용도가 토지보다 더 활발하죠. 놀리는 땅 거의 없잖아요. 다 건물 지어서 사용하잖아요. 이 건물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물을 웬만하면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토지 소유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둘 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네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얘가 하는 건 팔아라. 을이 하는 건 사라. 다르죠? 두 번째, 을이 사라고 하는 건 딱 요 경우에만.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만 을은 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갑은 지상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멸했는지를 따지질 않아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수도 있고요. 소멸 청구해서 소멸할 수도 있고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해서 소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멸 사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소멸 사유가 뭔지를 묻지 않고 토지 소유자는 팔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에는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이걸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지금 안 봐요. 나중에 임대차 보고 봐야 돼요. 토지에 지출한 비용, 네? 을이 땅에 지출한 비용 같은 거 이걸 상환 청구할 수 있냐의 문제가 있고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상권에서는 뜻 뭔지 아시죠? 특징 확인했어요. 취득 중에서 법률 규정에 한 것 중에서 305조, 366조. 특히 366조, 305조는 설정자가 취득한다. 이건 요건. 존속기간 최단, 최장이 있는데 지상권에는 최단. 갱신 3가지가 있는데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은 없고. 효력과 관해서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지상권과 지상물에 관한 소유권과의 관계. 그거, 구체적으로 몰라도 관계, 주종. 이런 기억. 지료지급 2개, 증감 청구하고 2년 연체시 소멸 청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멸의 효과 중에서 지상물 수거와 관련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비교. 이런 것들이 딱 머리에 뼈대가 잡혀 있으시면 돼요. 요게 기본적인 조문 내용이고 뼈대가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다가 법정상권 판례의 살을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특수지상권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지상권 어느 정도 머리가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을 조금 개념을 잡아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오늘 거 복습을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복습해 주셔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